너희 들어가는 나라. 새로운 성인을 만든다고 해서 일본해가 부른 고령화가 역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아 스나이더, 도쿄 지국장이군요. 일본 인구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2020년 최연소 성인의 나이는 더 낮아질 것이다. 18년 통과된 민법 개정안에 따라서 4월부터 법적 성년 나이가 18세로 낮아진다. 사실상 이 조치로 하룻밤 사이에 약 200만 명의 새로운 성인이 탄생할 것이다. 이는 1876년 성인 기준점이 설정된 이후의 첫 번째 변화다. 이에 앞서서 2016년 일본의 투표 연령은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 새로운 성인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다양한 어른들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와 은행 대출 신청에서부터 아파트 임대 계약과 휴대전화 약정 계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18세의 젊은이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여성은 16세, 남성은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10대들에게는 아쉽게도 그들의 합법적인 음주나 흡연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을 이렇게 고령화에 따라서 여성, 남성에 대한 이런 비율이 여성이 또 연령별로 60년대 성취가 저렇게 늘어나고 80년대에 이렇게 컸던 것이 기록이 있는데 비율이 이상이 확 줄어든다. 문턱은 20세를 유지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변화로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어쩌면 합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들과 부부 생활도 활발하게 이어가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성인 집단이 현재 일본의 고령화하는 인구 통계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나라다.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를 웃도온다. 큰 원인은 나이가 들어가는 베이비부머 세대 때문이다.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약 800만 명의 베이비부머 집단이 2020년에 75세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65세, 69세 노인의 약 절반과 70에서 74세 노인의 3분의 1이 여전히 고용되어 있다. 일본 노인학회는 65에서 74세 노인을 미노인으로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노인의 범위를 재분류하자는 요구까지 했다. 그런데 75세를 넘기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75세 이상의 말기 노년층 가운데 10%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 비용과 장기 요양 비용도 급격히 증가한다. 이미 GDP의 10%를 의료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는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본 정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인 계획을 꾀해왔다. 2022년 10월부터 연소득이 200만 엔 넘는 75세 이상 노인은 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한다. 새로운 소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지금보다 빈틈없는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일본 정부는 침체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2년 4월부터 공공의료보험으로 불임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특히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년에 일본에서 출생한 아이는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84만 1000명뿐이다. 반면에 인구는 53만 2000명이 줄어서 사상 최대의 감소 폭을 보였다. 결혼 건수는 12% 감소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22년 발표될 21년 출생아 수가 77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일본이 15년 뒤에나 있을 법하다고 예상한 수준이다. 팬데믹이 불확실성만 키운 탓에 많은 일본 젊은이가 아이를 갖기를 주저하게 되었다. 새로운 성인 집단이 곧 알아갈 어른의 삶은 문제투성이다. 샌드박스 열도. 22년에는 동남아시아 관광 안내 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레오 미라니. 여행 안내서를 출발하는 론리 플래닛이
팬데믹 이전에 동남아시아 최고의 장소를 보고 싶어하는 여행자에게 제시한 여행 스케줄은 이 지역의 거대 도시, 사원마을, 정글 속 안식처, 섬 휴양자들을 찾아다니는 팔주 등간의 여정이었다. 특히 코로나 위험이 적은 국가에서 태어나지 못한 불운한 이들을 위해서 2022년 나올 여행 일정표에는 몇 개의 섬과 색다른 대도시 한 곳만 포함될지도 모른다. 여행객 대다수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여행이 가능했던 마지막 연도인 2019년 관광업은 동남아시아에서 전체 고용의 13%에 해당하는 4,2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GDP의 12%를 차지했다. 이후에는 2020년 관광객 감소로 인해 이 지역 GDP가 8.4%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 나라들은 특히 심한 타격을 입었다. 태국은 관광업이 GDP 20%를 차지하며 관광객은 대부분 해외 방문객이다. 20년 태국을 사전 방문객은 19년에 비해서 83% 줄었다. 83%. 팬데믹 사태를 간신히 넘긴 비즈니스가 두 번째 해에 완전히 무너질까봐 우려하던 태국 정부는 21년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개념은 간단하다. 주민들 대다수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휴양섬에서 역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들이 자가격리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섬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고 14일을 보낸 관광객들은 원한다면 태국의 다른 지역도 여행할 수 있다. 푸켓은 21년 7월 1일 샌드박스 프로그램 실시 후에 첫 외국인 관광객을 맞았다. 일주일 뒤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그 관광객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나머지 국토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크기의 타격을 입은 순간에도 인내심을 발휘했다. 21년 말까지 여행자들이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방콕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추가로 개방했다. 2022년에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태국의 사례를 어느 정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만 개방할 것이며 대상은 일부 국가의 국민들로 제한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지역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인기 휴양지인 발리는 해외 방문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다. 베트남은 산과 밀림 앞에 길게 펼쳐진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푸꾸옥 섬에서 방문객을 환영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열대섬 랑카위에서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을 다른 관광 명소로 확대해 해외 관광객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관광업계는 여행객이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내륙 깊숙이 있는 시엠레아프에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2022년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외의 장소들에서 그리고 이 지역의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누군가 여행객을 다시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꼭 동남아시아 최고의 장소들은 아니더라도 코로나와 보낸 지난 2년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출발은 아니다. 더딘 철도 사업, 인도는 거의 모든 지역의 철도로 연결이 될 것이다. 톰 이스턴 이코노미스트 문바이 지국장. 1854년 인도 서해안 분베이 반도 거의 끄트머리 임시역에서 열차 한 대가 출발했다. 영국산 전기기관차는 소형 객차 14칸을 매달고 탄해에 있는 한 교차점을 향해서 북쪽으로 달렸다. 34km에 이르는 이 여정은 소달을 고지르는 며칠 걸릴 거리였다. 불과 몇 년 뒤에 이 새로운 철도 면화를 공급하면서 섬유 산업을 역동적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흔히 보이는 이 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철도를 건설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따랐기에 노선이 완성된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독사가 특설되는 늪지대의 혹독한 더위와 몬순 홍수 속에서 1만 명에 달하는 경험 없는 노동자들이 집안을 안정적으로 다지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 이것이 그 뒤에 수십 년 동안에 이어질 국가철도 사업의 시작이었다. 2022년 철도가 가장 외딴 지역에까지 연결이 되면 인도의 모든 지를 연결하겠다는 목표가 거의 이루어질 것이다.
마무리 작업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이의 인도 북동부에 더욱 들어있는 임팔과 아이자오르의 역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 체나브강 위로 360m 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교가 개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서 카슈미르까지 철도가 이어질 것이다. 그 덕분에 인도 남면 해변에서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칸야쿠마리역에서부터 인도 최북단까지 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진행 중인 여기까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인도의 29개 주 가운데 2곳만 빼고 모두 철도망에 연결될 것이다. 철도가 닿지 않는 북동부의 시킴주는 산악지형이라 접근이 특히 까다롭고 메갈라야 주는 정치적 저항이 끊이지 않아 철도 연결이 힘들어 보인다. 인도 철도 시스템의 성장은 결코 선뜻하지 않았다. 20세기 전반부에는 공사에 가속도가 붙어서 선로 길이가 4배 늘어나서 약 5만 9천 km가 되었다. 독립 후에는 속도가 늦춰져서 지금 총 선로 길이는 10만 km에 못 미친다. 철도망 연결이 지연된 이유는 주 정부들의 자치권 때문이다. 주마다 선로 규격이 달라서 서로 호환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공유한 부분은 구식 전기 동력권이었다. 이후에 표준계획안이 채택되자 철도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철도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개선 작업들은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철학적인 반대도 있다. 간디는 인도 자치에 대한 철학을 밝힌 저서 힌두 소라지에서 철도가 영국 인도 통치를 지속시키고 조상대대로 이어온 이렇게 문화를 해치는 데 기여한다고 봤다. 또 철도가 공무 수출을 촉진하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기근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간디는 서는 것은 달팽이처럼 천천히 나아간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철도는 필요 없다는 말도 남겼다. 간디주의적인 정서는 일부 남아있다. 메갈리아주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정들도 나타나고 있다.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 카푸르 교수는 인도 독립을 이끌었던 네루의 사상을 재조명하며 국가의 물류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로와 광대역 통신망 수도 간 특히 철도망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이런 주장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과거에 흔히 일어났던 열차 공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간디의 사상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공사 속도가 늦춰진 바람에 인도인들은 간디의 결론을 넘어서 철도의 이점을 받아들일 시간을 벌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자주 대립하는 다원주의 국가는 비용이 들더라도 빈틈없이 연결되어야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아가고 있다. 모디 숭배를 경계하라. 역사적인 전기작가 찬드라 구하 2020년에 인도 총리에 대한 영웅 숭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모디 숭배를 경계하라. 경계하자. 인도는 신화적인 영웅의 땅이다. 신과 여신, 성인, 전사들에 대한 숭배는 예로부터 인도 문화의 주요 특징이었다. 인도 헌법 제정을 주관한 학자이자 사회개혁 운동가였던 암베드키로는 그런 영웅 숭배의 민족주의 관행에 모순될 수 있음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영웅 숭배는 타락과 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길이라고 외쳤다. 확실한 길이다. 또 존 스튜어트 말을 언급하며 위대한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그의 발 아래 나의 자유를 내려놓지 말고 나의 제도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신뢰하지 말라고 동포들에게 경고했다. 인도인들은 암베드카르의 경고를 2번이나 무시했다. 먼저 1970년대 파키스탄에 군사적으로 승리한 뒤에 총리 인디라 간디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의 인도 국민 회의 당대표가 인도가 인디라가 인도다라고 선언했을 때 인도 국민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디라 간디의 잘못된 통치에 맞서 민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 하원들을 투옥하였으며 온 나라에 자신의 초상화를 도배했다. 일부 인도인들은 공영방송을 인디라 라디오를 올 인디라 라디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때와 지금 인디라 간디의 독재 정권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모디는 총리로 지낸 7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은 없었다. 아마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라는 도구를 무자비하게 휘둘러왔기 때문이다. 언론을 길들였고 세무당국의 칼날이 그의 전적들을 겨누게 했으며 인권운동가 수십 명을 투옥했다. 군대, 중앙은행, 선거관리위원회, 고등사법과 같은 이전 독립기관을 장악하려 애썼으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모디 청년의 인도의 민주주의를 도려내는 순간에도 자신들로선 개인 승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 21년 2월 독립투쟁의 위대한 영웅 살다로 파텔의 이름을 딴 스포츠 경기장 명칭이 나렌드라 모디 경기장으로 바뀌었고 대통령과 내무장관이 이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마다 모디 총리의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많은 인도인이 당혹감을 느꼈으며 곳곳에서 출입국 관리소 관리들이 전율과 공포를 느꼈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22년 인도는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 75주년 되는 해를 기념할 것이다. 모디 총리는 무굴인들의 영국인들이 델리에 남긴 것보다 더 나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 볼품없는 새 건물들을 짓고 직접 개관을 선언하면서 수도를 재단장할 계획이다. 역사적으로 개인 승계는 전체주의 정권의 특징이었다. 좌파로 열어난 스탈린, 마오, 카스트로 승계를 떠올릴 수 있고 우파에 열어난 히틀러, 무솔리니, 페이론이 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숭배가 무르르고 있는 셈이다. 인도의 수많은 인구와 인도 제조업에서 소비하는 많은 자원을 고려할 때 모두의 숭배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대단한 개인 숭배가 될지도 모른다. 개인 숭배는 그것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나쁜 결과를 안겼다는 사실을 역사가 알려주고 있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는 한 사람이 국가 전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도록 하면서 하나같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인도는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모디 청년은 전임자들이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진도를 대부분 무효로 만들었다. 팬데믹 이전부터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었다. 빈곤 불평등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증가해 인도는 연간 세계 기아지수에서 107개국 가운데 101위를 차지했고 성평등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140위를 차지했다. 수질은 122개국 가운데 120위, 환경평가 가운데 189가운데 177위를 차지하면서 환경적으로 무능한 국가가 되었다. 여당이 인도를 신정주의 힌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인 소수 집단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가운데 모디 승비의 집단은 교활하게도 다수결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총리 자신은 한 번은 동굴에서 명상을 하는 사진을 찍게 하고 또 한 번은 사원을 여는 사진을 찍게 하면서 종교적인 이미지로 치장하려고 애쓰고 있다.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기른 모디 선지자, 구루, 왕이 합쳐진 독특한 조합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란다. 안베드카르는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